안녕하세요. 책길의 소작가입니다. 개인의 신념을 일컫는 마인드셋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인워드 마인드셋, 그리고 타인을 포용하는 아웃워드 마인드셋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정한 변화의 핵심은 개인의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살의 한 소녀가 크리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사적인 이야기이지만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사례다. 당시 16살이었던 크리스는 자신의 가족 농장에서 건초를 베고 있었다. 이 농장은 아버지가 크리스의 어머니인 마가렛의 이름을 따서 산타 마가리타 농장이라고 불렀다. 규모가 3,900에이커의 이 광활한 농장에서 그날 크리스는 건초를 베어 깔때기에 넣고 건초 더미로 압축한 후 내보내는 기계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이 기계의 운전석에 앉아 혼잣말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네이트 윌리스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밀 농장에서 자랐고 캘리포니아 최초의 농약 살포 비행사였는데 결혼 후 민간공항을 매입해 은행에 번 돈으로 농장 3개를 사들여 마침내 산타 마가리타 농장을 만들었다. 이것은 네이트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크리스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 농장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암울하게 이어지는 끝없는 의무의 원천이기도 했다. 크리스가 14살 때 펜실베니아주에 살던 부유한 외삼촌 딕이 방문했고 이는 크리스에게 농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는 방문이었다. 제가 크리스를 동부로 데리고 가서 그곳의 여러 도시들을 보여주고 사촌들에게 소개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딕 삼촌이 크리스의 아버지에게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다. 삼촌이 말한 사업은 넥슨 록펠러 회사 중 하나였다. 외삼촌 딕은 당시 이 회사의 회장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크리스가 더 큰 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크리스는 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외가댁이 어떻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는지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지만 한 번도 동부에 가본 적은 없었는데 산타 마가리타 농장의 끝없는 벌판과 흙먼지 날리는 도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흥분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입안에 있던 고기를 다 먹고 나서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딕, 너그러운 제안을 해주어 고맙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네. 방금 전까지 날아갈 듯 했던 마음이 갑자기 먼지 투성이의 사막 한가운데 마치 감옥과 같은 현실로 곤두박질 치는 듯 느껴졌다. 크리스는 조용히 앞에 놓인 접시를 내려다보며 아버지를 향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결국 벌떡 일어나 뛰쳐나가 버렸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크리스를 찾았지만 크리스는 아버지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숨죽이며 펌프실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지금 크리스는 아버지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매일 해야 할 잔심부름은 모두 다 해냈지만 대화나 해야 할 일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이해나 감사의 표현은 일절없었다. 당시 집안 사정은 좋지 않았다. 딕 삼촌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거절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려 결국 엄청난 굴욕적인 헐값에 농장을 팔았다. 농장이 없어질 이 순간에 이르자 크리스는 아버지를 원망할 또 하나의 이유가 더해졌다. 그날 저녁 크리스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손찌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 번도 다투신 적이 없는 부모님이 다투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버지의 폭력은 충격적이었다. 크리스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권총을 들고 성난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는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어느 날 밤, 2번의 커다란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첫 번째 소리는 총격 소리, 2번째 소리는 바닥으로 몸이 쓰러지는 소리였다. 크리스는 자기가 아버지를 겨누던 총으로 아버지가 자살했음을 알았다. 형이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와 일어난 일을 설명했고 복도에 서서 아버지의 발을 볼 수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크리스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이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심각한 압박을 가중시켰다. 크리스는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떠난 것도, 가족에게 창피를 주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 모두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삶에서 뭔가 일이 잘못될 때마다 아버지를 탓했다. 관계에서의 실패, 학교에서의 어려움, 진로 선택에 대한 주저함,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잘못이었다. 크리스가 잠자리에 들면 아버지는 그의 수면까지 망쳐버렸다. 꿈에서 크리스는 아버지가 건물 밖이나 주차장 쪽 또는 들판에 있는 장면을 자주 봤다. 크리스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면 아버지는 사라졌다. 매일 밤 같은 꿈이 재현되며 아버지는 꿈에서도 크리스를 버리고 떠났다. 크리스의 깨달음은 그가 21살 때이던 때 앤이라는 17살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어났다. 아버지와 자주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대개는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별로 수긍하지 않았다. 크리스의 이야기를 듣자 그 아이는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왜 웃는 거지? 크리스는 화가 나서 물었다. 웃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크리스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또 물었다. 도대체 왜 웃는 거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맞죠? 크리스가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러니까 오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오빠 때문이죠. 오빠가 스스로 꾼 꿈이잖아요. 앤이 계속 말했다. 만약에 꿈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난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다 말씀드릴 거야. 아버지가 엄마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 말씀드릴 거야. 크리스는 감정에 복받쳐 대답했다. 앤은 잠시 머리를 극적였다. 그거 신기하네요. 꿈에서 오빠는 아버지를 직면하게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아버지에게 고통을 더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이는 크리스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이었다.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크리스는 늘 자기만 중요하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죠. 아마 지금까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걸 사과할 수도 있겠죠. 렌이 대답했다. 크리스는 감정이 폭발해서 말했다. 이봐, 사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야.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아니에요, 오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망쳤어요. 오빠는 오빠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크리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크리스는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그 이후로 44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의 크나큰 변화를 바라보았을 때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다. 크리스는 이렇게 고백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감정은 그 상대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우리는 늘 확신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해주지 않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나를 비판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결국 나 자신 때문인 것이죠. 저는 아버지의 실수들을 봤어요. 아버지는 여러 번 잘못을 저질렀죠. 그중 하나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잘못이었지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아버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 곱씹지 않아요. 그동안은 제가 저지른 잘못을 회피하려고 아버지의 잘못에 집착했던 거죠. 저는 아버지가 전혀 제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했는데 그건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인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그땐 그걸 외면했어요. 펌프실 다락방에 숨어있던 날 밤 전 아버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생각한 이유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신 속에 은신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주변 사람을 간과하고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타인의 필요와 목표에 대한 관심은 인워드 마인드셋으로 점철된 사람들과 아웃워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특징이다. 마인드셋이 외부 지향적일 때 타인의 필요와 목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들에 대해 내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시각을 갖게 된다. 마인드셋이 내부 지향적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 그들의 필요와 목표에 대해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은 크리스가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하다. 크리스가 내부 지향적인 마인드셋으로 바라봤을 때 크리스의 삶에서 꼬이는 건 무조건 아버지 탓이었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아버지를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리스는 자신을 가두어 왔던 어둡고 편협한 삶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크리스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곤란한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인드셋 관련 책들을 주로 읽을 때 사두었던 책인데 이제 읽었네요. 이 책은 미국 판매 25만 부를 기록한 아빈저 연구소에서 내놓은 조직 혁신에 관한 책입니다. 저도 내부 지향적이면서 타인의 필요와 목표에는 무관심하면서 부정적이고 편협한 삶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